첫 번째 이야기. 크리스마스 날 나랑 친구들은 선배네 집에서 홈파티를 했어. 시간이 좀 지나자 선배가 이제 좀 자보기도 하고 슬슬 끝내자. 라고 하셔서 우린 정리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나는 선배 집에 핸드폰을 두고 나온 게 생각나서 선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문을 잠그는 것을 잊으셨는지 문이 열려 있었어. 선배 저예요. 방금 전에 핸드폰을 두고 가서요. 실례하겠습니다. 대답이 없길래 깊이 잠드셔서 못 들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폰을 찾는데 불 켜는 건 아무래도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깜깜한 방에서 손을 더듬거리며 핸드폰을 찾고는 쇠냄새가 심하길래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 다음날 학교에 가는 도중 선배가 사는 곳 앞에 경찰차가 여러 대 있고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여져 있길래 무슨 일 났나 싶어서 나는 경찰관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선배네 집으로 들어갔어. 근데 방이 피로 엉망이 되어 있는 거야. 보고 있는데 경찰분이 와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지 물었어. 뭐예요? 여기 사는 사람 어떻게 됐어요? 피해자는 자다가 2인조 강도한테 공격을 받아 사망한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해줬어. 나는 만약 휴대폰을 가지러 간 시간이 조금만 더 달랐다면 나도 당했을 거란 생각에 몸이 얼어붙었어. 해서 그녀가 핸드폰을 가지러 집에 왔을 때 선배는 이미 살해당해 있었고 범인은 그 방 안에 숨어 있었다. 그녀가 핸드폰을 찾으려고 불을 켰으면 아마 선배처럼 살해당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유튜브에 다친 불쌍한 동물들에게 기부를 일하는 채널이 있었다. 한쪽 발이 없는 개나 눈을 다친 고양이 등 차마 보고 있기 힘들 정도의 끔찍한 영상들이었다. 처음에는 비난이 많았지만 회복 경과의 영상을 업로드하여 그 점에 감동받아 후원금도 제법 모인 듯했다. 후원금을 수술비로 사용하는 듯 듣고 동물들이 건강을 되찾은 모습에 안심하게 되는 그런 유튜브였다. 어느 날 그 채널은 고양이 유튜버의 댓글로 시작된 여론의 해명 방송을 하다가 결국 폐쇄했다.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다. 얼마 전 실종된 우리 집 고양이인데? 해석: 멀쩡한 동물을 납치해 영상을 찍고 그 후 끔찍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순서만 반대로 올린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크리스마스 당일 여자친구의 초대로 나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이미 오랜 기간을 함께해왔지만 한 번도 서로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 뭔가 새롭고 기대에 차 떨렸다. 그녀는 넷플릭스를 틀고 나서 먹을 걸 가져오겠다며 나가고 나는 혼자 그녀의 방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문득 나는 침대 밑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졌고 발견해서 놀려주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침대 밑을 뒤졌다. 침대 밑으로 손을 뻗자 무언가 잡혀 꺼내보았다. 그건 다름이 아닌 헝겊으로 만들어진 인형이었다. 인형의 목과 다른 관절 부위에 빨간 실이 꿰매지는 적은 전형적인 저주 인형임을 짐작해 했다. 이런 걸 왜 만들었지? 피식 웃으며 인형을 살펴보던 나는 얼어버렸다. 해석: 인형 뒤에는 다름 아닌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자친구는 뭘 가지러 나간 걸까? 네 번째 이야기. 저희 집은 저랑 동생 그리고 엄마 3명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일 때문에 집에 안 계시는 날이 많고 저는 수능이라 공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사이에서 동생은 똑부러지게 자라줬고 그런 동생은 자기 이름이랑 같은 자두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명절에 엄마가 자두를 사오셔서 둘이 나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동생은 신이 나가지고 방방 뛰면서 제 방에 가져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고 동생은 엎드려서 자두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 보고 자두 3개만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옹냠냠. 언니 나 자두 하나만 더 먹어도 돼? 응, 먹어. 언니 나 자두 하나만 더 먹어도 돼? 그래, 너 먹어.
언니 나 자두 하나만 더 먹어도 돼? 그래, 너 다 먹어. 언니 나 자두 하나만 더 먹어도 돼? 저는 뭔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해석. 뒤를 돌아보니 귀신이 자기 동생인 자두를 먹으면서 언니 나 자두 하나만 더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것이었다. 5번째 이야기. 자취생인 난 최근 오래된 빌라로 이사왔다. 저렴한 맛에 온 집이지만 밤마다 들리는 이 웃음소리는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다. 침대에만 누우면 들리는 여자의 웃음소리 때문에 진짜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한 생생한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다음날 옆집에 항의하러 갔는데 불러도 나올 생각을 안 했다. 잠시 후 집주인이 지나가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불렀다. 학생 거기서 뭐해? 아, 네, 옆집이 밤마다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려고요. 집주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학생 옆집은 빈집인데. 해석. 밤마다 들리는 여자 웃음소리는 학생집에서 나는 소리였다. 6번째 이야기. 나는 헌팅 포차에 갔다가 만난 여자의 집에 놀러가게 되어서 분위기를 전환할 겸 무서운 얘기를 해줬다. 이거 실화인데 들어봐. 어느 집에 언니랑 동생 단둘만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언니가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다가 동생한테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라는 거야. 밭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데 동생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울면서 가기 싫다고 했지만 언니는 버럭 화를 내면서 어서 가라는 거야. 할 수 없이 동생은 울면서 친구네 집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돌아왔어.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언니가 죽어 있었어. 언니는 강도를 발견하고선 동생을 밖에 보내려고 한 거지. 헐, 언니 불쌍하다. 뒷이야기가 궁금해? 뒷내용이 더 있어. 하지만 범인은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동생도 죽였어. 뭐야, 이야기가 뭐 그래. 그리고 실화라면서 다 죽으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져, 크크. 궁금해? 해석. 얘기를 하고 있는 남자가 언니와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다. 얘기를 듣던 여자는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7번째 이야기. 새해 기념으로 대청소를 하다가 창고에서 먼지투성이의 앨범을 발견해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에 젖어들었다. 졸업하기 전 다같이 찍은 단체 사진을 보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다. 뒤에 걸어가고 있는 녀석은 분명 다희였다. 다희는 단체 사진을 찍던 날 실종되었다. 다희가 왜 저기 있는 거지? 자세히 보니 사진 속 다희는 그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아, 뭐야. 다희는 실종된 게 아니었네. 나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앨범을 덮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해석. 사진 속 여자는 납치범이다. 다희는 그 여자한테 납치되었던 것이다. 마지막 이야기. 수류탄 파편을 눈에 맞은 남자가 앞이 안 보이는 공포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자는 좁은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그 속엔 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발버둥 치고 있었다. 앞을 볼 수 없는 남자는 좁고 깊은 그곳에서 공포와 살고 싶은 욕망에 시달렸다. 우리가 그를 발견한 건 폐허가 된 마을에서 생존자를 찾으러 갔을 때였다. 그는 텅 빈 우물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다. 해석. 우물 속엔 아무도 없다고 했다. 즉, 우물하는 목소리는 모두 귀신이었던 것이다.